네, 기존 우리가 배웠던 사회 교과서에서 생산의 3요소는 이거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귀에 딱지가 앉으시겠지만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땐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버릇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토지, 노동, 자본을 가지고 요 세 개를 믹스해서 뭔가를 갈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놈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어떤 놈은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어떤 놈은 뭐 종이를 만들어내고, 어떤 놈은 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놈은 뭐 스탠드를 만들어내고, 어떤 놈은 모니터를 만들어내고. 근데 어쨌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쵸? 그 다음. 근데 이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저 생산하는 게 생산 원가란 말이죠. 그죠? 매출 원가란 말입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뭔가를 만들어낸 비용이란 말이에요. 토지도 비용이고 노동도 비용이고 자본도 비용이고. 근데 이때 비즈니스 모델들이라는 게 다 뭐였냐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철강, 화학,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비행기, 뭐 기차, 그다음에 뭐 발전소, 뭐 그다음에 기자재 뭐 이런 거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나 할 거 없이 시장에 치고 들어온 놈들이 생기니까 경쟁이 심해지니까 경영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비용을 좀 더 낮춰가지고 우리가 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생산해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비용이 낮은 곳을 찾아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공장이라는 것들이 다 지방에 몰려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공장이 중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공장이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뭐 이런 데로 가지 않았다고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짓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 처음부터 공장을 방글라데시나 뭐 베트남에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구로공단에서 뭐 하던 뭐 그런 염색, 가공, 뭐 직물 공장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비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전북 1위로 갔다가 뭐 염색 공장은 대구로 갔다가 좀 더 지대가 싸고 인건비 조달을 싸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갔다가 그런 것들이 클러스터,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인 산업에 대한 발전들이 일어나는 산업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어쨌든 이거의 기본은 뭐냐면요. 전부 다 비용 낮추기를 찾아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비용이 좀 더 싼 곳으로 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산업단지로 가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해외로 이주하게 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싸고 인력 조달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노동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흥국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겁니다. 처음에는 지방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엔 그것도 안 되니까 신흥국을 찾아낸 거죠. 근데 신흥국 이상 더 싼 곳은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였고 그다음 이제 이 자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누가 얼마나 금리를 싸게 조달할 수 있냐의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울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나도 석유화학 공장을 만들었고 똑같이 울산에서 똑같은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석유화학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는 5%짜리 대출 이자를 쓰고 있고 B라는 회사는 4.5%짜리 은행 이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비용 싸움에서. 아니 B가 이기잖아요. 4.5% 쓰고 있는 애가 이기잖아요. 왜? 생산 단가가 싸니까. 얘가 이익이 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은행이 갑이었다고요. 그죠? 은행이 기업과 붙어 먹어가지고, 대출 이자를 좀 싸게 해주거나 아니면 부실 기업인데도 대출을 몰래 해주거나 유착하거나 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본을 대주는, 민간 자본을 대주는 역할을 한 게 은행이라는 거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금리의 변화에는 사실 공평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죠. 금리라는 건 다, 국가에서 정하는 거였고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토지 노동이 더 중요했어요. 어디에 가면 더 싸게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노동자를 고용해야 더 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 요것만 선택했던 거죠. 근데 금리에 대한 비용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한 건 이제 전부 다 혜택을 받으니까 요거에 대한 건 뭐 비리를 저질러서 내가 좀 더 싸게 금리를 조달할 수 있다든지 없느냐 이런 문제였지 되게 페어한 문제였다고요. 누구보다 금리를 싸게 하기 쉽지 않았다고. 물론 이제 대기업이 유리한 건 사실이죠. 중소기업에 비해서. 다음, 담보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됐으니까. 이게 임대료 인건비 이자라는 걸 통해서 생산 원가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다음. 이걸 싸게 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으니까 생산 원가 경쟁이 붙어서 어,
서로 대량 생산해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왜? 원재료를 사올 때도 철대기 1kg 살 때는 10,000원에 사지만 100kg 산다 그러면 9,000원에 까주는 것처럼 동대문에서도 의류 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장 뛴다 그러면 장당 10,000원 받는데 그죠? 1,000장 뛴다 그러면 그죠? 한 5,000원에 주죠. 3,000원에도 주고 엄청 싸지죠. 대신 못 팔면 이제 재고 떠안고 망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과잉 생산, 과잉 투자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거야. 갑자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황이 오거나 수요 충격이 오면 갑자기 다 기업이 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거나 코비드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완전히 기업이 다 무너져 버려요.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여주죠. 이런 정부의 개입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업을 이른바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경기 순환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음. 그래서 이걸 신흥국으로 옮기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다음. 음. 그리고 이자가 은행이 받아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은행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최근 들어서 이제 저걸 더 낮출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인건비가 올랐고 동남아도 인건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코비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뭐예요? 생산에 있어서 지금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서 원래는 토지, 노동, 자본의 비용만 생각하는 게 대다수였는데 요새는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엔 뭐가 커졌죠,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고 물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치. 물류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류비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중국에서 더 싼 데로 옮기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동남아보다 더 싼 곳은 없어. 그리고 동남아로 더 싼 곳에 갔더니 인력의 질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는 싸지만 로스 나는 부분이 높아. 그렇다면, 그리고 요새처럼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갑자기 각 국가가 봉쇄를 하다 보니까 팔고 싶은데 못 팔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공장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겠죠. 여러분이 경영자는. 아, 절대로 우리 공장이 어느 한 국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망하는구나. 중국의 공장을 다 몰아넣기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저렇게 봉쇄해버리면 망해버리는구나 알고 어, 다변화한다라는 거죠. 공장의 위치를.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야? 물류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소비 시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만한 곳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얘기로 하면 중국 상해 기가 팩토리 만들고 독일에 만들고 그럼 유럽 다 팔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 팔면 그죠? 아시아권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 미국은 미주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텍사스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은 전 세계에서 살만한 테슬라 자동차 살만한 사람들 다 살 수 있는 시스템 속에 갇혀 놓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애플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애플이 자체 생산 시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팍스콘이나 TSMC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TSMC의 전략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만약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이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애플은 이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지. 왜? 공장이 없으니까. 자체 생산 시스템은 아닌데 외주 줬는데 그 하나가 몰빵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TSMC 목을 졸라서 당장 TSMC 공장 미국에도 세워, 일본에도 세워 라고 협박한 거죠. 그죠? TSMC가 일본에도 공장을 만들고 미국의 우방인 일본에도 공장을 세우고 있고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삼성 목을 졸라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와가지고 삼성 역시도 반도체를 텍사스에도 만들고 오스틴에도 만들고 뭐 어디에도 중국에도 만들고 뭐 일본에도 만들고 뭐 한국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생산 기지와 붙어 있게 만들려면 대신 독일의 생산 원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임대료나 인건비라는 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독일에서. 독일이. 그러면 그걸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마진이 남는 제품을 팔 수 있거나 현대차 공장이 체코에 가서는 체코나 폴란드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독일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만들 수 있지만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높은 비용이 드는 곳에 만든다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로봇이나 AI나 자동화가 되는 공장이라는 얘기죠. 아니, 물론 인력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생산 원가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왜? 자동화나 로봇이나 AI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훌륭한 소프트웨어 인재나 훌륭한 뭐 마케팅 인재나 훌륭한 소비 시장을 근거로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팬덤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로 전환됐다는 거죠. 이제 단순히 물건을 싸게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다음. 근데 물류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선진국으로 리쇼링 하려는 생각들을 갖겠죠. 아, 야, 소비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 물건은 앞으로 막 동남아에서 가공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셧다운이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는구나. 그냥 차라리 로봇이랑 AI랑 자동화하고 소프트웨어 이제 많은 미국 내 공장에 좀 싼 부지를 내가지고 거기다 짓는 게 어때? 왜? 미국 시장이 크니까. 그럼 물류비도 절약되고 훨씬 좋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데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도 그렇고 지금 뭐 삼성 부회장이 이제 공장 기공식에 막 그 시도지사, 미국 시도지사들이 나오고 막 바이든까지 가고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선진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괜한 신흥국 국가에 지어놨다가 전쟁이나 간염병이나 이런 사태에 휘말리면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공장을 유럽 쪽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인건비 싸잖아요. 거기는 거기다 공장을 막 때려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금 망했겠죠. 둘 다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토지노동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도 그랬지만 생산 원가 차원에서의 뭐 이런 경쟁력이라는 거는 로봇 AI 자동화로 갖춰놓고 물류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그냥 소비 시장에 밀접하게 뭔가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제도적인 이점도 그렇고 세금도 깎아주고 좋은 인재풀도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뭔가 돌아가는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근데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뭔가 창업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의 형태가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같다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만들려고 나 광주에 가가지고 공장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파는 나 공장 세울 거야 라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 있으세요? 나 무슨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만들 거야. 없잖아요. 그죠? 다들 노트북 들고 뭐 위워크 가가지고 창업할 거야 뭐 이러고 있지. 나 무슨 알루미늄 재련업체 만들 거야 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야, 이 시장 대박 날 거야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나 동남아 가서 회사 만들게 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이제 기존 업체들이 생산 단가의 싸움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신창업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디지털 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안 필요해. 위워크에 노트북만 가서 만들었잖아. 에어비앤비 누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여행하다가 돈 없었던 그 두 형제였나? 그 친구였나? 걔네가 하다가 이거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럼 이거 빌려줘가지고 여행하는 거 만들면 안 돼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만들어가지고 펍으로 만든 다음에 플랫폼 되니까 그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의 에어비앤비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버 마찬가지고? 우버가 자체 보유한 자동차가 있어? 에어비앤비가 자체 보유한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생산 요소 아무것도 없다고. 노트북 두 개로 만들었다고. 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뭐 그런 클라우드도 이용해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하잖아. 자본도 안 필요해. 자본도 하물며. 그죠? 배달의 민족 만드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 그 다음에 공장 부지 빌렸어? 안 빌렸잖아요. 그죠? 필요 없다고요. 디지털 생산 3요소는 뭐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뭔가 창업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거나 그죠?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야 이거 뭔가 이렇게 전환되겠는데?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그런 게 생산의 기본 요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냐면 인재라는 거의 중요성이 올랐어. 인재.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도 있고 인공지능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 의지와 상상력이거든. 근데 그런 건 아무나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구글의 레리 페이지나 그 뭐죠? 마크 주커버그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 하루에 한 명씩?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분야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놈들은 나오겠지만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걔네들도 10년, 20년 쌩어 빠지게 고생하고, 응?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졌고 M&A, 그죠? M&A가 중요해졌고 당연히 이 데이터나 AI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생산의 근간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인재나 M&A를 주도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니라 VC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VC들이 원래 본질이 뭐냐면 벤처 캐피탈 아닙니까? 모험 자본이라고요. 아주 리스키한 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증권회사는 그거보다는 뭔가 상장이 될 만한 그런 애들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운용사는 그거보다 더 돼서 이제 리스팅된 IPO 된 업체들만 투자하는 거고 근데 VC는 원래가 성격이 10개 투자하면 9개 망하고 하나만 성공해서 대박나고 이런 모델이었는데 점점 데이터나 AI나 상상력이나 인재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M&A가 활발해지니까 VC 붐이 일어난 거죠,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제 생각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호황이었고 붐이었고 버블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섹터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땐 VC입니다. 너무 꿀 빨았지. 뭐 하기만 하면 상장해서 10배, 100배 튀어먹기를 다 했잖아.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바이오 될 때는 뭐 바이오만 붙은 VC들 뭐 다 100배씩 터졌고. 그죠? 어. 메타버스 되면 뭐 메타만 달고 나면 됐고, 반도체 되면 반도체만 들고 나면 됐고, 로봇 하면 로봇 하는 애들 다 됐고, AI 하면 AI 하는 애들 다 됐고, 플랫폼 하면 플랫폼 하는 애들 다 됐고, 돈 버는 하나도 없고, 주식시장에서 증권에서는 그걸 IPO 시켜서 수수료 따먹으려고 IPO 시키고, 그거를 나중에 뒤늦게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업체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만 다 엿댔고, 왜? 이미 뻥튀기 산뻥튀기 한 거를 갖다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내보니 껍데기뿐인 거고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팅 되면 안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IPO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지. 1, 2차에서 넘기고 M&A 형태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로벌 IT 테크들이 먹었잖아요, 원래. 먹다가 안 먹히는 업체들을 IPO 한 거라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비상장 투자 활발해졌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PPT를 보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아, 그래, 맞아. 요새 비상장 투자 거래 앱인지 뭔지도 막 엄청 나오던데, IPO도 맞아. 최근 몇 년 사이 붐이었어. 그 다음에 VC들도 맞아. 엄청 발달했지. 막 VC들이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 M&A가 중요하고 인재들의 중요성이 높아졌지. 맞아.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근간은 생산의 요소들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다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 플러스 알파는 팬덤과 명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팬덤과 명분은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라고 한 그런 것들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플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인스피레이션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잡스의 그 영혼을 먹고 사는 거죠. 아, 거기는 엄청난 팬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IT 회사가 줄을 세울 수 있는 회사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소비재 회사가 된 거라니까요. 쟤는. IT 빅테크라는 범주에서 빼야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빼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그냥 뭐죠?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그냥 소비재 기업이에요. 테크 기업이라고 저는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테크 기업은 오히려 삼성전자 테크지. 왜냐하면 갤럭시 폴드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만들었죠. 애플은 아직까지도 폴드를 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테크 기업이에요? 테크 기업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신기술을 계속 내보야죠, 먼저. 계속 뒤처지게 내보내고 있잖아. 전기차 만들어요? 안 만들잖아요. 이거 만들었어? 메타가 만들 이거? 안 만들잖아. 나온다고 언제쯤 나온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기술의 얼리 어댑터 기능을 상실한 거지. 근데 이제 소비재가 됐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할 정도로 가치 투자의 성격을 가진 소비재가 된 거지.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됐다. 응. 절대로 테크 회사라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어. 근데 이제 다르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가 이런 분야의 뭐 이런 회사다라고 지금 자꾸 팬덤을 만들고 싶어 하고 명분을 쌓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기존 레거시 업체들에 투자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GM이나 현대차나 예를 들어서 도요타가 아무리 팬덤이나 명분을 만들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의 팬덤과 명분을 가져갈 수 없다니까. 왜? 쟤네는 그냥 오리지널리티 전기차잖아. 혁신이잖아. 도요타랑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는 뭐예요? 내연기관인데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거. 패스트 팔로우 하겠다라는 거. 근데 무슨 팬덤과 명분이 생겨? 왜? 팬덤과 명분은 어떤 사람들한테 생겨? 없던 걸 개척한 사람들한테 생긴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졸라게 고생한 놈들한테 생긴다니까. 그걸 이겨내고 진짜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놈,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한 1000번 정도 들은 놈들. 그런 놈들한테 생긴다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팬덤과 명분을 갖고 있냐? 아니면 데이터와 AI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팬덤과 명분을 이해하고 있냐?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고평가되는 이딴 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소리를 하면 10년 동안 투자해서 손가락 빨았다니까. 한국의 어설픈 가치 투자 표방하는 회사들이 왜 다 망했는데요? PR, PBR 들여보다가 다 망한 거 아니야. 그게 투자에 있어서도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법들 속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 PR, PBR만 보고. 그 초등학생도 보잖아요, 요새 PR은. 근데 그걸 보고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걸 이해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그죠? 어쨌든 팬덤과 명분을 보유하고 있냐. 이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해졌죠. 상상력도 중요하고. 다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생산하면 우리가 이른바 플랫폼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점과 구축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플랫폼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 플랫폼화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걔는 플랫폼화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애플, 구글도 플랫폼이 된 거고, 그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다 플랫폼을 막 PPT에 넣잖아요. 우리도 무슨 뭐의 플랫폼, 뭐 세탁 분야의 플랫폼, 아니면 배달 분야의 플랫폼, 신선식품의 플랫폼이 되게 다 플랫폼. 이건 다 그냥 따라쟁이들이 하는 얘기고 그걸 아무도 안 할 때 했어야 애플, 구글 소리를 듣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마존 소리를 듣는 거. 근데 누구는 분명히 사기라고 하지.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될 만한 놈은 처음엔 초기에는 하여튼 사기라는 얘기를 듣겠지만 데이터 AI 상상력 플러스 알파 팬덤과 명분을 만들려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수익성의 문제가 있겠지. 왜? 허무맹랑하잖아. 데이터 AI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수익성이 있겠어? 아니, 토지, 노동, 자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실제 어떤 유형의 물건하고 데이터 AI 상상력과 팬덤 명분을 가지고 갈아 넣어서 만든 게 뭔가에 이게 있겠냐고. 당장. 없지. 그러니 수익성의 문제는 맨날 나오지. 밸류에이션 문제도 맨날 나오고.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보여줬잖아요. 2013년에도 똑같이 IT 닷컴 버블 얘기를 했다고. 페이스북이랑 테슬라를 보면서. 지금도 똑같잖아. 거품이네 아니네. 닷컴 버블이네. 뭐. 아직도 2022년인데 그렇게 코로나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봤으면서도 또 버블이래.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얼마나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수익성의 문제와 밸류에이션 문제가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 계속 이걸 약점 삼아서 막 공격하는 거지. 야, 얘가 지금 아까 그 신문에서 봤던 거죠. GM의 매출 75분의 1도 안 되는 게 시가총액으로는 40%나 차지한대. 그걸 테슬라 고평가 기준으로 봤어. 자, 그게 그 당시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옳아 보이는 거고 대중들은 정말로 GM이 저평가됐고 테슬라 고평가됐다고 여겼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생산의 요소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토지, 노동, 자본으로 뭔가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그 얘기를 다른 걸로도 할 테니까 일단 보시자고요. 수익성의 문제가 밸류에이션 문제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약점은 밸류에이션 문제야. 알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 할 말이 없어, 얘네들은. 일단은. 근데 증명했는데도 이 지랄이야. 그죠? 계속 지랄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지랄한 애들은 그게 본인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여 줍시다, 그냥.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렌드를 뽑아냈더니 어떤 최근에 일련의 변화들이 있냐면 글로벌화가 계속해서 진행됐죠.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죠. 디지털 시대로 전환됐죠. 그 다음에 고령화가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이에 뭐 생산의 요소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그 다음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새 증권회사들이 맨날 드립치는 뭐 해외 주식 뭐 제일 싼 수수료,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실시간 시세 무료 뭐 이런 얘기들 보는 이유는 글로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근데 자꾸 반글로벌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아, 그런 얘기 필요 없고 돈 버는 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어쨌든 글로벌화 되고 있는 거고. 메타버스, 웹 3.0, 블록체인, 크립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건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야. 그죠? 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기의 단편이 뭐야? 그러니까 명품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애들도 명품 쓸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음. 그게 양극화의 뭐 근원이지 뭐. 근데 저 글로벌 디지털 고령화 양극화는 변하는 요소가 다음. 그래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을 이끌어냅니다. 저것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된다고요. 저 네 가지 이벤트 때문에. 지난 10년간이 그래서 디플레이션이었어. 자, 최근에 시장에 뭐 코로나 위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코로나 위기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분들은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이 3조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얘기했어. 그리고 10년간 연준이 돈을 쳐붓고 금리를 내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코비드 발생하고 나서 푼 돈이 뭐 지난 40년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푼 돈 플러스 2008년 금융위기 때 푼 돈 플러스 그것보다도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낮췄잖아요. 근데 발생되고 있는 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진짜로? 거기에 상해도 봉쇄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엎친 데 덮쳤는데 인플레이션 이 정도 나오고 있어. 그럼 진짜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그러니까 또 저를 공격하시려면 이제 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난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글로벌 디지털 고령화 양극화가 끊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와. 근데 글로벌 디지털 고령화 양극화는 아주 구조적이어서 되돌리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뭐가 구조적이고 뭐가 일시적인지. 그래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로컬 일자리가 다 사라졌어요. 동네 일자리들이 사라졌다고. 지금 서울로 부동산이 다 몰리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들이 다 붕괴하고 이런, 각 국가별 이런 이벤트들은 다 로컬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글로벌화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우파든 좌파든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정치 논리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공략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프랑스도 뭐 마크롱이 됐다 누가 되고, 뭐 브라질도 전국이 혼란스럽고, 저는 이번 대선도 지방선거도 이럴 거라고 대충 예상한 게 뭐냐면, 극우로 갔다, 극좌로 갔다, 극우로 갔다, 극좌로 갔다,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중도로도 갔다. 무슨 얘기야?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정책들만 계속 나올 거거든. 왜? 사실 이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글로벌 디지털 고령화 양극화를 정치인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그러니까 한 번은 얘한테 몰아줬다가 아우 실망하고 얘한테 몰아줬다가 그럼 얘는 해결할 수 있어? 못해. 본질을 알고 있잖아. 뭐 구라쟁이들이 아무것도 세상에서 해본 거 없는 그지? 말만 하고 있는 그죠? 아니 공무원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공무원이 뭐 앞으로 세상의 혁신은 공무원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네들이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렉시트하고 미중 무역 전쟁하고 반도체 불화수 뭐 수출 금지 정책이나 하고. 그러니까 아베도 답이 없는 거고 미국도 답이 없었고 중국도 멍청한 거고 영국도 멍청. 그러니까 싸그리 그냥 다 답이 없는 짓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네들이 뭔가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뭔가 자꾸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들이 다 뻘짓이라고 사실은 보면.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 정치인의 역할은 아니잖아. 차라리 그냥 규제나 풀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멍청한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문제 만드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은 거기 압박에 못 이겨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또 하죠. 또 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는 부양해야 되고 이벤트성 경기 위축 상황들은 계속 나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해 줬으니까 나 이제 충남에 가가지고 알루미늄 재련 공장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 하나 만들어야지 아니면 인테리어 자재 같은 거 납품하는 업체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한다고요? 금리도 지금 뭐 1, 2%에다가 중소기업 대출도 이렇게 잘 내주고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 창업만 하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창업을 하신다고요? 그 창업은 혜택을 안 줘. 디지털 창업하라고 육성하지 그런 건 혜택도 안 줘요. 그리고 공장도 못 세워. 왠지 아세요? 그 환경오염이나 대기 그다음에 뭐 오폐수 이런 거에 다 걸려. 그런 거 함부로 만들었다가는. 그래서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지역에서 반대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공장 세울 수도 없어. 근데 그런 걸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 뭘 해요? 뭘 하냐고요? 창업해? 아니지. 투자하지. 너나 할 거 없이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웬만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뭐야? 다 투자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자산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 지난 5년 동안 맨날 얘기했잖아. 자산 인플레이션, 실물 자산 디플레이션,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져, 안 심해져? 양극화가 더 심해져, 안 심해져? 더 심해지지. 왜? 돈은 뿌리면 뿌릴수록 똑같이 쌓일 것 같아? 아니면 부자만 계속 부자 된다니까. 또 양극화 심화된다니까. 그러면 양극화 심화됐다고 그걸 파고든 정치인이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 소수를 위한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뭐 청년 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청년 뭐 나눔 통장을 만들어서 500만 원 적금하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계속 공약을 한다고. 그래서 또 돈을 풀어. 그럼 어떻게 돼? 또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 또 양극화가 심해지지. 자, 구조적이라니까, 구조적.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봤지만, 뭐가 구조적인 요인이고, 뭐가 일시적인 요인인지. 전쟁, 고령화 구조적인 요인이야, 일시적인 요인이야. 고령화 돌릴 수 있어? 다음. 양극화 일시적인 요인이야? 이제 양극화 해결할 수 있어, 금방? 아니지. 양극화에 베팅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 워렌 버핏이 양극화에 베팅한 건지. 다음. 세계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바꿀 수 있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 이제 막 전쟁하고 했으니까 이제 다 동네에서 우리끼리만 살아, 이렇게. 다음. 디지털화를 돌릴 수 있어. 야, 전부 아날로그로 돌아가. 이제 너네 핸드폰 쓰지 말고 너 이제 뭐야? 라디오 주파수 켜고 다 라디오로 들어. 다시 다 TV 봐. 방송국에서 하는 TV 보고 그 인쇄소에서 찍은 신문 봐. 디지털로 된 그런 거 보지 마, 앞으로. 할 수 있어? 반면에 일시적인 건 뭐야? 길어지고 있다는 거지. 전쟁은 일시적인 거죠.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공급망 봉쇄도 좀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일시적 현상이죠. 계속 중국이 사람 가둬놓고 공장 안 돌리고 멈춰서 돌아갈 수 있어? 그죠? 없죠. 다음. 그러니까 뭐가 일시적이고 뭐가 구조적인지를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전 그래서 연준이든 뭐든 다 뻥카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금리 인상하고 싶은 거야, 빨리. 그래서 자산시장 좀 꺼트려야 되거든. 그래야 다음에 어떤 이벤트들이 또 발생했을 때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올린다니까. 근데 거기에 그때 말씀드린 그런 논리들이 갖다 붙고 왠지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고 뭐 경험해보지도 못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떤 안 좋은 그죠 공매도나 헤지펀드 세력들이 퍼뜨리고 거기다가 뭐 왠지 닷컴 버블도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고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크립토도 너무 많이 올라서 배 아프고 그지?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이면 뭐 이유는 다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막 공포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작년, 재작년 보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뭐 민 주식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겁을 주면 이제 우르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또 이용해 먹는 거. 자,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에 의해서 생산되는 과거의 생산의 요소에서 시클리컬 기업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산업의 시클리컬이 있었다고요. 산업의 시클리컬. 그러니까 산업이 호황 갔다 불황 갔다 호황 갔다 불황 가는. 근데 이제 이건 없어졌어. 왜냐하면 여긴 거의 대부분 좀비 기업이나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냥 플랫하게 가고 있거든. 그리고 디지털은 원래 플랫폼화하기 때문에 선점과 구축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시클리컬이 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그때 차트 보여드렸어요. 디지털은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니까. 2차 함수 곡선을 그린다니까. 처음에 돈을 안 버는 것처럼 계속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벌어가지고 날아가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의 문제랑 밸류에이션의 문제를 이렇게 되기 전까지 계속 공격할 수 있다니까. 아직도 비싸, 아직도 비싸 하면서. 이건 버블이야, 버블이야 하면서. 응. 근데 지금 시기가 너무 좋았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갑자기 유가 올라가지? 그지? 갑자기 중국도 봉쇄하지? 그러니까 온갖 그 악의 축들이 다 나와서 이제 공격하는 거지. 야, 이제 엿됐어. 스택이 올 거고, 금리 올려야 되고, 어, 디지털 다 구라였고, 자, 봐봐. 성장 못하는 거 봤지? 저거 다 뻥이야, 개뻥이야. 응. 다 버블이었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제 앞으로 자산시장 다 박살나서 10년 전으로 돌아갈 거. 그게 아니라, 토지노동 자본의 과거 과잉 생산, 과잉 투자의 시클리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의 시클리컬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산시장의 시클리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황, 불황, 호황, 불황. 막 비트코인도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 주식시장도 급등했다, 급락. 급등했다, 급락. 이건 그냥 한마디로 뭐야? 그냥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냥 요동치는 거야. 계속. 사실은 그냥 디지털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성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기업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때도 어떠한 삶의 변화들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거든. 줌이 없었으면 어땠겠고 배달의 민족이 없었으면 어떻겠어. 우버가 없었으면 어떻겠어. 아마존이 없었다면 우리가 봉쇄가 가능했어? 근데도 안 믿는 거야. 근데도 뭐 맞아. 닷컴 버블이야. 스태그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까대는 거지. 뭔가 새로운 논리가 나와주길 바랬는데 너무 약하네. 그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까는 거는 2013년에도 있었어, 이 양반들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오히려. 너무 약해. 그때도 원전 터졌고 그리스 사태 터졌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 투자했으면 됐을까요? 아니면 유형자산에 투자했으면 답이 됐을까? 그때도 그럼 닷컴 버블 위기 기시감이 느껴졌으니까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했으면 철도 회사나 이런 회사에 투자했으면 성공했을까? 개필패지. 10년 동안 손가락 빨았어야지. 왜? 구경제 경우 10년 동안 움직인 게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케이. 네 말이 뭔지 알았어. 근데 최근에 이런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거라고. 너 나가라고. 너 나가면 이제 다시 올라간다니까. 응. 겁줘서 너 나가라고. 그래서 왜 아직도 확실한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이 안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죠. 제가 안 나가서. 제가 나가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곧 나갈 거예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나갈게요. 그럼 이제 시장 상승할 겁니다. 제가 포기하면 오르더라고요. 야, 이제, 맞아. 이제 시대가 끝났어. 제가 인정하면 이제 폭등하는 거예요. 제가 포기할게요, 그러면. 그지? 근데 어쨌든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였고 자산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구조적 요인이 뭐고 일시적 요인이 뭔지 생각해 보면 지금 언론에서 신문에서 또는 뭐 SNS 유튜브에서 뭐 얘기하고 있고 뭐 스태그니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웃기냐고. 아니 지난 10년 동안 안 왔던 걸 오게 할 수 있다고? 올 수 있지. 당연히 1, 2년은 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공급망까지 봉쇄된 데다가 그죠? 돈은 이렇게 풀었고 이런데도 뭐 한 2, 30% 뭔가 원자재든 뭐든 오르지 않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생산성이라는 걸 너희는 너무 무시하고 있어.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라는 걸 너무 무시하고 있어. 거의 멜서스의 인구 한계론 그죠? 그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다 인구 늘어나서 망할 거라는 그 논리랑 곡물 생산의 생산성 향상보다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랑 그때 당신 굉장히 설득력이 높았거든. 비슷하죠. 다음.